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스터키 박은정입니다. 2026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세 번째 불장에 진입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5월 10일 중과세 부활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또 무주택자분들은 도대체 언제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시장 현재 현황, 그리고 핵심 이슈, 다주택자 전략, 중과세 부활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전략, 그리고 실거주 진입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전월세 재계약 체크리스트, 네, 5가지 핵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정책별 대응 시나리오, 네, 이런 변화에 따른 3가지 대응법 알아보고요. 핵심 요약 그리고 액션 플랜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세 번째 불장이 시작되었죠. 수도권 핵심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요. 서울의 핵심지의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지방 및 비핵심지의 보합세가 이루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매물의 잠김과 거래 절벽이라는 것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금리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 또 정책이 불확실하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죠. 2026년 지금 3대 핵심 이슈를 맞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10일 발표되었죠.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매물 잠김이 최대 변수이고요. 그리고 보유주택 성격별 처분 순서와 세금 전략, 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금리의 변동성과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정책적인 리스크, 세금 그리고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될지, 거래세, 보유세 개편 및 임대차 3법 관련 제도의 변화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0일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한시적 유예 종료 및 중과세율 부활 예정이고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물 정리 및 포트폴리오를 정말 한 번 더 재정비해 보셔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 순서를 재설계해야 되고요. 단순히 여러분은 못난이부터 파는 게 아니라 중과를 유발하는 주택부터 우선 정리해서 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속 또는 증여를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시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1가구 주택 수 감소 또는 부부 공동 명의 등의 지분 정리를 통해서 양도 차익의 분산 효과도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을요, 제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중과세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내 보유 주택의 성격을 먼저 여러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로는 지방의 저가주택입니다.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수에서 산정해서 배제되거나 완화 혜택을 받는 그런 효자 같은 주택이 바로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중과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 중과 대상 주택은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중과 대상의 기본 풀에 들어가는 주택이고요.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핵심 자산을 중과 대상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조정 지역 내 중과 주택, 이 말은 이곳은 반드시 중과되는 거죠. 규제 지역의 핵심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해서 중과세를 직접적으로 두드려 맞는 그런 주택이죠.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집이 중과 대상 주택에는 들어가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중과 대상 주택이기는 해도 중과되지 않는 주택과, 우리 집은 중과 대상 주택이면서 규제 지역 내에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어서 중과되는 주택이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번째는요, 비조정 지역의 고가주택입니다. 공시지가 3억을 초과하고요.
본인은 중과세율,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는 중과세율을 맞지 않지만 만약에 이 지역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 이상 주택인데 서울에도 집 한 채가 있어요. 이런 경우 서울에 집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의 중과를 유발하는 주택이죠. 네, 그래서 타주택의 중과를 유발하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집은 아닌데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주택을 중과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네, 그런 주택이죠. 권리 상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네, 주택수 포함은 되지만 타주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알파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특례주택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말하는데요. 이 특례주택에 해당될 때는 중과 배제 혜택이 있으나 요건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방 저가주택 한번 볼게요. 네,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이고요.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역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네, 중과 제외되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충족 시 혜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 주택은 급하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적으므로 급매 처분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고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형이라 세컨드 하우스로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네, 서울 수도권 광역시내 세종시내 주택이면서 지방 공시지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중과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주택인 경우에는 자산 증식이 될 수도 있고 똘똘한 한 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주택을 체크하실 때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입지의 가치와 보유 기간에 따르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과를 맞더라도 보유 실익이 큰지를 계산하시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중과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좋을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 내 중과주택입니다. 네,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주택이죠. 서울, 강남, 상구, 용산 및 규제 지역 내 위치한 주택이고요. 그리고 매도시의 2주택, 3주택 중과세율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양도 차익의 최대 75%, 지방세 포함하면 82.5%나 세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의 분산, 그리고 비과세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과 유예 기간 내 매도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매도하는 전략이 되면 제일 아름답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비조정 지역의 고가주택.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서 공시지가 3억 초과 되는 주택이죠. 본인이 매도 시엔 중과세 없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아파트 자체는 중과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비조정 지역에 고가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타 주택의 중과세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서울 집을 팔 때 또는 조정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중과를 매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가 처분 1순위 후보가 아닐까. 이 아파트가 중과를 안 맞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의 중과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고가주택을 먼저 처분할 순위 대상 1위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양권과 입주권인데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 우리가 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뭐가 됐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죠. 자체 양도시에는 중과세율, 이거 자체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주택 양도시의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중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멀쩡한 주택을 중과로 만들 수 있으니 비과세나 일반 과세를 위해서 다른 주택의 처분 전에 먼저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리할지 아닐지
다른 주택의 요건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상속주택, 농어촌 주택 등 요건시 주택수 배제 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점은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까다로운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도보다는 전략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과세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했으나 만약에 여러분이 요건을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분 우선순위 로드맵 한번 봐드릴게요. 1순위는 비조정지역 고가주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이고요. 세 번째로는 특례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지역 내 중과를 맞을 수 있는 주택을 최종적으로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처분하시는 게 제일 작게 내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수 줄이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세대 분리 하시면 되겠죠. 만 30세 이상 자녀 등 독립세대를 구성해서 증여해주는 방식이나 또는 형제 부부 간의 공유 지분을 정리하고 또 노후주택 멸실 후 토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겠죠. 참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취득가액을 올린다. 2월 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고려해서 취득가액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령 부모님 주택은 상속 후 처분을 고려하면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등 자본적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 검토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렇게 철저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최종 1주택,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일을 확인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거주요건,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실거주 충족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 중과보다는 비과세 전략으로 마지막에 파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주, 춘천, 송파 이렇게 보유주택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전주는 공시지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이죠. 그리고 춘천은 공시지가 3억 초과 비조정지역의 고가주택입니다. 송파는 여기라도 조정지역 내 중가주택이죠. 비조정 고가주택을 1순위로 정리합니다. 이때 뭐를 정리해야 되죠? 춘천 4억 먼저 정리해야죠.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리스크. 본인이 양도세는 일반 세율이지만 보유 시 송파 집을 팔 때 중과세를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권 바로 매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특례주택.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과주택을 가장 마지막에 앞선 주택들을 정리해서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든 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전주가 공시지가 미만에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얘부터 파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요 부분 체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되면 계산에 착오가 되겠죠. 그리고 실거주 1주택 진입 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싸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은 사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지역 또는 예상을 일단은 픽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직장, 학군, 생활권을 기반으로 살 수 있는 동네를 일단 먼저 정하시고요. 예산은 현재 소득과 대출 가능액, 총 예산 상한선을 설정을 해놓으세요. 어디든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사겠다보다는 내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전세, 매매, 이런 걸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 전세로 다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월 부담 차이가 50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좁혀질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부분, 단기간의 시세 차익보다 10년 거주 가능성을 우선 두고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경기 침체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자금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 가능한 금액 안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10년을 책임질 공간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시나리오 첫 번째를 보면 전세 4억에다가 자기 자본 2억.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만 납부하잖아요. 연 4.8% 가정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월 지출액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6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자본 2억에다가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네, 대출 조건 같이 4.8% 40년 만기로 치면 네, 월 지출액이 16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 정도면 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나을지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 저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체크하시고 네, 매입 또는 네, 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 한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주변 시세를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 최근 3월에서 6개월간 실거래가 최소 3건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죠? 아무런 지식이나 없이 소장님 말만 듣고 가서 이 집 얼마예요? 전세 요즘에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네, 실거래가 확인하신 후에 네, 현장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셨을 때는 두 번째 집 상태를 정밀 점검 누수나 곰팡이나 뭐 보일러 배관 누수 이런 하자리스트를 좀 체크를 준비하셔서 가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중개보수 비용, 이사비, 도배비, 교통비 네, 이런 총 비용들을 계산해 보시는 거.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는요. 네, 협상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협상할 수 있다라는 숫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뭐 가격을 올리고 내가 이 동네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감당 가능한 월 주거비를 책정한 한도 내에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집주인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부른다고 해서 그게 모두 시장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준비한 이런 데이터와 자료들을 무장하고 협상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전 협상 문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네,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최근 네, 실거래가를 보니까 같은 평형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재계약 가능할까요? 이 근처 가격으로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장님과 얘기를 한다면 소장님들도 좀 근접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월 주거비가 12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라면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원 선에서 정하고 한번 가보겠다. 그래도 이사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네, 만약에 상한선을 넘는 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속상해 마시고 네,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책 변화의 3대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세가 인하된다라는 시나리오에서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완화된다는 건데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이 퇴로를 열어줄 수도 있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동이 증가하겠죠. 거래량이 회복되고 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네,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 규제가 강화되는 거죠. 종부세율 인상 및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강화되고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럼 월세로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자가 선호가 심화되고 임대료 상승이 더 높아지고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된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요. 네,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불장이 되겠죠. 네, 이때 시장 과열 주의입니다.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루틴대로 그냥 천천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거래세가 인하되고 취득세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네, 1단계는 관망하시고요. 두 번째는 타겟을 정하셔서 네, 세 번째는 네, 자신의 자산에 맞게 네,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결정해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세가 인상되면은 전월세가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재계약 안정을 최우선 확보하시고 월세 인상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자신의 집을 매수하시는 걸 검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시에 감당이 불가하면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런 주택들부터 네, 먼저 처분해야 될 주택들부터 우선 정리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되고 네, 규제가 완화되면 네, 추격 매수들이 일어날 거니까 불붙는 시장에 같이 올라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경쟁이 붙지 않는 급매물 위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네, 나의 예상과 거주 목표라는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의 고가주택과 분양권을 우선 제거하시고 그리고 특례주택이나 장기주택 이런 경우에는 네, 매도 타이밍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목표 지역 또는 예산을 고정하시고 월 부담이 들지 않는 갭으로 진입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7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거주 관점에서 버틸 수 있는 자산 구조인가를 먼저 살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뉴스 헤드라인 기사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의 숫자가 먼저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별 거래세, 보유세, 금리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각각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자산 유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언제 어느 구간이어도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해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마스터키 박언정이었습니다.